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하여 탄생을 하였습니다. 하늘의 신 환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환웅을 인간 세계에 내려보내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념하에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 즉 바람, 비, 구름, 그리고 물이 약 3,000명을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바람, 비, 구름이라는 것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때 사회는 농업을 중시하는 농경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환인이 그의 아들 환웅을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이 내포가 돼 있어요. 환웅이 내려올 때 이러한 것들을 거느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날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며 날짜로는 10월 3일이죠. 인간 세계에서 환웅 앞에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환웅은 이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고 동굴 속에서 100일간을 버티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곰과 호랑이는 시도를 하는데 호랑이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죠. 곰은 100일간 이것만을 먹고 끝까지 버텨서 인간이 되어 옥녀라는 명칭으로 지칭화되죠. 이처럼 곰의 정기를 이어받아서인지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성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인간이 된 곰이 옥녀가 되어 환웅과 결합을 해서 단군이 탄생하죠. 보통 단군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군은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단군이 제사를 주관을 했다라는 의미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고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업을 중시한 나라에서 제사를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왕검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으로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죠. 단군이 제사와 정치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때 사회를 재정일치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규가 있었는데 그것을 팔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시대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에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약 4만 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며 규모도 크고 구조도 다양하죠. 주로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군이라는 왕위가 계속해서 몇 대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후에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입니다. 이때 시기는 중국에서 가장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로 이후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또 그 후에 한나라가 통일합니다. 이 시기에 준왕이 왕위를 세습합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집권하던 시기에 주변에 연나라라고 있었죠. 그쪽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요동 일대를 망명하다가 무리 약 1000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준왕의 외신으로 근무를 하죠. 이방인이 외신으로 근무를 하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만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지략과 처세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세력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이러한 세력 확대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죠. 그래서 준왕까지의 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하고 이만부터의 조선은 이만조선이라고 합니다. 단군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성장을 하고 이만조선은 시대가 바뀌어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성장합니다. 이만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나라로 고조선을 성장시키는데 이른바 이만의 시대가 고조선의 전성기라고 하죠. 이만이 고조선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이유는 철기 문화라는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한나라와 한반도 동남부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여 거대한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 확장을 염려한 한나라가 침략을 하는데 고조선은 1년여 동안 치열하게 버티면서 싸움을 하지만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때 시기가 기원전 108년이죠.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은 고조선 땅에 사군현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고조선의 간접적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이후에 중국 한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또 찾아오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진 남북조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고조선 북방에 있던 고구려가 사군현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구려의 등장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죠. 고구려의 초대 국왕, 고구려를 설립한 사람은 주몽인데 왕명으로 따지면 동명성왕이죠. 주몽이라는 이름은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이때는 부여의 왕인 금화왕이 통치를 하는 시기였는데 어느 날 두만강 유역을 행차를 하던 중에 슬픈 표정을 하고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금화왕은 이유를 물으니 이 여인은 제 이름은 유화이고 물의 신 하백의 딸입니다. 저는 북부여의 왕이자 하늘의 아들인 해모수와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분노하여 저를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금화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정이 딱해서 유화를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유화는 이 궁궐에서 커다란 알을 낳게 되죠. 금화왕은 이것은 불길한 징조라며 돼지와 개에게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고 말과 소에게 줘도 먹지 않고 밟지도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을 숲속에 갖다 버리니 숲속에 있는 새들이 오히려 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알을 궁궐로 가져와서 인위적으로 깨려고 해도 도저히 깨지지가 않아 알을 유화에게 다시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주몽이죠. 이처럼 알에서 깨어난 설화를 난생설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난생설화는 이 주몽설화 말고도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 가야의 초대왕, 김수로왕, 신라의 사대왕, 탈해왕이라고 있었죠. 이러한 왕들이 모두 난생설화를 배경으로 태어난 왕들입니다. 이처럼 난생설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왕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고 또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준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죠.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자라면서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지혜롭고 용감하고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겨우 7살 때 스스로 활을 만들 줄도 알았으며 쏘았다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하죠.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금화왕에게는 장남인 대소와 그 밑에 영포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모두 포함해서 7명의 왕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주몽의 특출난 재주를 질투해서 많이 괴롭혔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몽에게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였죠. 어느 날 국가의 사냥대회가 있었는데 주몽에게는 마르고 힘없는 말을 배정을 해주고 다른 왕자들은 튼튼하고 좋은 말을 배정해 주었죠. 화살도 주몽에게는 몇 개 주지도 않았는데 주몽이 이 사냥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이후에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심해져서 결국은 주몽을 죽이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죠. 이를 눈치를 채고 어머니인 유화 부인과 주몽의 부인 예소야라고 있었거든요. 다른 말로 예시 부인이라고 하는데 주몽에게 부여를 떠나라고 합니다. 당시 주몽의 부인 예시는 임신 중인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가족이 함께 도망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주몽 혼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증표로 두 동강이 난 칼에 한 부분을 남겨두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장성하면 부러진 칼을 들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한 후에 눈물을 머금으며 몇몇의 부하를 데리고 주몽은 부여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부여 밑에 지방인 조그마한 졸본 지역에 도착을 하죠. 주몽은 이 졸본에 여러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장 연타발이라는 부족장의 밑으로 들어가죠. 부족장 연타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소선우입니다.
주몽은 소선호와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이 소선호는 이미 결혼을 해서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비류와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둘 다가 재혼이었죠. 주몽은 부여에 예씨 부인이 있었고 소선호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주몽이 졸본 지역에서는 자본과 세력이 없었고 소선호는 부족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본과 세력이 있어서 주몽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둘에게는 사랑의 감정 이외에도 거대한 국가를 만들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둘의 나이는 주몽이 22살, 소선호의 나이가 30살로 8살 차이가 나는 연상의 여인이었죠. 그녀는 재력과 세력뿐만 아니라 상당히 진취적이고 대담한 성향의 여장부였죠. 마침내 주몽은 소선호와 함께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본부인 예씨와 태연아 장성한 친아들인 유리가 헤어질 때 남긴 반쪽의 칼을 들고 주몽을 찾아왔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주몽은 이 친아들인 유리를 태자로 삼아요. 고구려 건국의 결정적 역할을 한 소선호와 그의 아들 비류와 온조는 이런 주몽의 결정에 배신감을 느꼈겠죠. 이후에 고구려에 남아있을 경우 왕위 쟁탈전이라는 갈등이 있을 우려가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소선호는 과감하게 고구려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몇몇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의 한강 유역에 새로운 나라 백제를 세웁니다. 이것이 기원전 18년이죠. 이처럼 소선호는 대담하고 진취적인 여장부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죠. 세계 역사상 여자가 두 나라를 건국한 예는 한 번도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최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백제의 건국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죠. 소선호 일행은 남쪽으로 향하다가 북한산의 인수봉에 올라서 나라를 세울 만한 땅을 살피고 있었는데 비류와 온조의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온조는 한강 부근이 평탄하고 물이 많아서 이 지역을 마음에 들어하죠. 그런데 비류는 이 지역을 마다하고 서쪽으로 한참 지나 한강 하류 부근의 바다도 있는 미추홀을 선택하죠. 지금의 인천인데 지금도 인천의 미추홀구라고 있습니다. 인천의 서쪽 방향이며 인천항하고도 가깝죠. 비류가 인천의 미추홀을 선택한 이유는 동생 온조와 같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소선호는 온조의 선택에 따라서 한강 지역을 택하는데 온조가 처음 선택한 곳은 한강 이북 지역이라고 하죠. 오늘날의 성북구, 도봉구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북위례성이라고 하고 기원전 18년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다시 기원전 5년에 하남위례성으로 옮깁니다. 오늘날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시 송파구이며 여기에 위치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둘 중 하나로 추정이 되죠. 한편 형인 비류가 선택한 미추홀은 습기가 많고 바다가 가까웠기 때문에 농사가 어려워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참 후에 온조나라에 합쳐져서 백제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 이전 온조나라의 명칭은 십제였다고 하는데 이 이름의 유래는 고구려에서 나올 때 온조를 따르는 측근 신하가 10명이라서 십제라 정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비류의 미추홀에서 수많은 신하와 백성이 합쳐져서 숫자가 무수히 많다 보니 백제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고 하죠. 이제는 신라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세워지는데 이치는 서라벌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 경주입니다. 이 지역에는 6개의 촌이 있어 육부촌이라 불리었고 고조선의 이민들이 여러 산골짜기에 흩어져서 6마을을 이루고 살았죠. 각 촌에는 촌장이 있어 대소사를 관장하며 정치적으로 육촌장들이 모여서 육촌 전체 문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육촌에는 당시에 임금이 없어서 백성들이 법도를 모르니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을 추대하고 도읍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에 육촌장들은 산에 올라 서라벌 땅을 굽어보니 산기슭의 우물가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는 하얀 말 한 마리가 보였다 하죠. 육촌장들이 서둘러 그곳으로 가자 말은 하늘로 오르고 우물가에는 큰 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촌장들이 조심스럽게 알을 만지자 껍질이 갈라지면서 건강한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신비로운 기운이 깃들여 있었다고 하죠. 촌장들은 이는 하늘에서 임금을 보내주었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혁거세라고 지었는데 혁거세란 말은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박처럼 생긴 커다란 알에서 나왔으니 성은 박씨로 정하고 박혁거세라 부르게 되었죠. 박혁거세는 촌장들의 손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기원전 57년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사로인데 신라의 옛 이름이 사로였다고 하죠. 박혁거세는 61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사로라는 국가 명칭은 6세기 지증왕 때 신라로 국호가 확정됩니다. 이처럼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을 하였으나 하나의 국가적 기틀을 잡지는 못했죠. 처음에 왕의 호칭도 사용하지 못하여 처음에는 거서간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마지막은 왕으로 호칭이 변경이 됩니다. 마립간 시대부터 종전에 비해 훨씬 강화된 권력이 나타나는데 이 시대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되죠. 그 이전에는 박씨, 석씨, 김씨의 세 개의 성이 최고 지도자를 번갈아가며 결정되었습니다. 왕이라는 호칭과 신라라는 국호는 6세기 지증왕 때 확립이 되죠. 고조선 멸망 후 유민들은 남쪽으로 많이 이동하는데 이들에 의해서 여러 부족 국가들이 설립되죠. 부여,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진안, 변안이라는 사만이 있었는데 부여와 옥저동해는 고구려에 의해 통합이 되었죠. 후에 사만 중에서 마한은 백제의 통합이 되고 진안은 신라의 통합이 되고 변안은 가야의 통합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제천행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은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를 올렸던 제천행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삼국 쟁탈전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